네. 자, 이제 그 51쪽에 보면 큰 3번에 지대론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대의 뜻이 뭐고 또 지대와 비슷한 지가와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우리가 지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예컨대 소장료라 또는 임대료다 이렇게 말을 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대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경제론을 배울 때 문장 속에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플로우, 유량 개념이라고 약속을 했고 또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량이라고 부르자 약속을 했었다. 경제학자들끼리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지대의 뜻을 얘기하면서 일정 기간 그랬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이란 말이 나오니까 지대는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가는 토지의 가치, 토지의 값어치, 땅값이거든요. 근데 토지의 값어치는 계속 그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정해 놓아야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에요. 자, 일정 시점에서 토지가 갖고 있는 값어치를 지가라고 하기 때문에 시점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지가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땅값 자체가 비싸면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 역시도 비싸지 않을까요? 그럼 지가가 높다면 사용 대가인 지대도 높겠죠. 그래요? 그럼 지가 올라가면 지대도 올라가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럼 같은 방향으로 바뀌면 비례 반비례. 그럼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농업지대론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아래 보면 이번에 농경지 지대론 그래 가지고 일단 제목을 먼저 볼게요. 가로 1번에 차액지대설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위치지대설, 가로 3번에 절대지대설 나와 있죠. 물론 이게 기초서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되고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이론 내용을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그 기출문제 중에서 지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또 답을 맞출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아니면 그냥 수업만 들어도 괜찮은데 차액지대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리카도입니다. 리카도는 일단 고전학파 입장인데 나중에 이제 본수업 1, 2월 본수업 들어갈 때 제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주장 내용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죠. 리카도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이 차액지대설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유추를 한번 해봐요. 차액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차액. 그렇죠. 차액이란 말은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 또는 어떤 액수와 다른 액수의 차이를 차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의 차이인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는 주장이 아닐까 이런 유추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자, 그런데요. 일단 리카도가 이 이론을 주장할 때 세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다. 비옥도가 다르다는 건 비옥도가 높은 땅과 비옥도가 낮은 땅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때 비옥도가 높은 땅을 우등지, 비옥도가 낮은 땅을 열등지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 잘하면 우등상장 받잖아요. 우등생이고 상대적으로 공부 못하는 분들을 열등생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옥한 토지, 즉 우등지, 비옥한 토지는 양적으로 제한이 된다라고 또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적으니까 상장을 받지 많으면 상장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수학 체감 법칙의 내용까지를 알게 되려면
경제학을 직접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뜻 하나 알아들으려고 경제학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문장이 아무리 복잡하고 길거나 또 생소한 말이 나올지라도 그 문장 속에서 비옥도, 수학체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읽기 중단, 무조건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하나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비옥도가 높은 땅,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기름진 땅, 그 기름진 땅을 뭐라고 해요? 우둥지. 그럼 비옥도가 낮은, 즉 기름지지 못한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등지. 자, 이거는 필기할 내용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둥지, 열등지를 기름진 땅, 기름지지 못한 땅으로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비옥도가 높은 기름진 땅인 우둥지가 그렇지 못한 땅인 열등지보다 생산량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같은 조건에서 우둥지에서는 쌀이 10가마가 생산이 될 때 열등지에서는 쌀이 5가마가 생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죠. 쌀 한 가마당 가격, 쌀 한 가마당 가격을 10원이라고 또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우둥지는요. 쌀 한 가마당 10원씩 10가마를 내다 팔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둥지의 수확액은 얼마가 될까요? 수확액이라고 좀 생소하신가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10원짜리 10개 팔면 얼마 버냐고 한 거예요. 얼마예요? 100원이죠. 이게 그토록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생소하면 10 곱하기 10도 떠올리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나중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도 우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쉽게 와닿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 열등지는요, 쌀 5가마를 가마당 10원씩 받고 팔았다. 그럼 수확액이 얼마가 돼요? 그러면 우둥지의 수확액과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얼마죠? 그 50원의 차액이 보다 비옥도가 높은 우둥지의 사용 대가가 된다는 점에서 차액 지대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본데요. 네, 차액 지대 의미는 아셨을 거고 이게 정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둥지와 열등지 비교하면 칠판을 봐요. 절 보지 마시고 우둥지와 열등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땅이 보다 비옥도가 높다? 우둥지. 근데 지금 차액, 수확액의 차액이 지대가 되는데 그때 지대는 우둥지에 발생해요? 열등지에 발생해요? 우둥지에 발생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 발생한다. 우둥지는 열등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땅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대가 우둥지에 발생하니까 비옥도가 낮은 열등지에는 지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차액지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둥지의 수확액과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지대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때 사용된 지대는 보다 비옥도가 높은 우둥지에 발생한다면서요. 그럼 지대가 발생하는 땅은 우둥지잖아요. 그럼 열등지는 지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 했다면 지금 그 얘기.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전교 1등에 비하면 전교 100등은 열등생이죠. 그러나 전교 꼴찌에 비하면 전교 100등은 우등생 아닌가요? 그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카도 주장을 펼치게 되면 가장 비옥도가 낮은 전교 꼴찌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무조건 리카도의 입장에선 그래도 지대는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높은 땅. 학생 따지면
공부가 잘하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 게 리카도. 그런데 전교꼴찌는 얘보다 못하는 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교꼴찌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이 전교꼴찌를 리카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열등지, 최고로 열등한 땅.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자에서 최라는 말은 가장 어떠하다의 뜻이거든요. 가장 비옥도가 낮은 땅 아니냐, 전교꼴찌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 최열등지를 리카도는 다른 말로 한계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 즉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리카도의 이 주장과 정반대 주장을 펼치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르크스 그러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요새는 사회주의라고 배워요. 저희 때는 공산주의라고 배웠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공산주의라고 배웠고 또 이제 조금 연배가 좀 젊은 층은 또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정확한 개념 없이 배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좀 잘못됐었죠, 우리가.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다. 이런 등식이 예전엔 성립을 했었건 우리 때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아니요.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야. 전체주의 아니면. 아시겠어요? 아니 백성이 주인 되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의 반대는 백성을 무시하는 독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민주의 반대가 공산이다, 사회다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마르크스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냐면 마르크스는 우리 공산주의 예전에 배울 때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개인이 사적으로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 맞죠? 자, 그럴 때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리카도가 아까 말하기를 토지의 비옥도가 차이가 있고 그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차액지대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마르크스가 리카도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바보니? 이런 거예요. 왜? 야 임마, 응?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땅이든 낮은 땅이든, 즉 기름진 땅이든 기름지지 않은 땅이든 간에 지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토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소유자가 야! 내 땅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라고 요구한다면 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사적 소유, 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우리 조금 아까 리카도는 뭐라 했어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하는 땅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리카도는 한계지, 다른 말로 최열등지에서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 맞죠? 근데 마르크스 입장에선 야 땅의 비옥도가 높든 낮든 땅 임자가 아니 내 땅을 쓰려면 당신 저 대가를 내시오 라고 요구하면 안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땅 임자가 내라는데 이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한계지, 즉 가장 비옥도가 낮은 땅인 최열등지에서도 무엇은 발생한다. 지대는 발생한다.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 그 리카도하고 마르크스가 주장 내용이 반대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카도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선 지대 발생 안 해라고 주장했는데 마르크스는 한다. 지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때는 그렇게만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내더니 출제위원이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 한번 들어보시죠. 마르크스는 리카도가 설명하지 못했던
최열등지에서의 지대 발생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리카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 발생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면에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어떻게 말을 바꿨다? 마르크스는 리카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 발생한다는 걸 설명하지 못했는데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이론적인 이유를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 뭐라 했어요? 개론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은 별로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닌데 그 어렵고 복잡하지 않은 말을 대단히 뭔가 있어 보이게끔 문장을 만드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질 뿐인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 고급진 문장 표현에 익숙하면 별거 아닌 과목인데 평소에 고급진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개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이왕이면 고급지게 용어를 써가면서 대화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차액지대와 절대지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보면 위치지대설이란 말 나오죠. 튀냉각.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이론 그 제목이 입지지대설이거든요. 근데 왜 위치라고 했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저 부동산 아파트 광고 같은 거 보더라도요. 뭐 푸르지오 아파트가 뭐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위치한다는 말이나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입지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지란 말 자체가 뭐다? 위치란 말이기 때문에 위치지대설과 입지지대설은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떤 제목 내용을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아, 튀냉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학자가 얼마나 위치를 중시했으면 제목 속에 이론의 제목 속에 위치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떠올리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그래 대략적으로 튀냉 사람은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였지 않았습니까? 유추돼요? 안 돼요? 되죠? 맞아요. 자, 맨 처음에 주장했던 학자가 리카르도예요. 리카르도는 뭘 강조했다? 비옥도를 강조했다.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고 그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게 누구다? 리카르도였다. 그런데 튀냉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땅의 값어치는 땅이 기름지냐 기름지지 못하냐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 땅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땅값 달라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한 게 누구다? 튀냉이에요. 예컨대 같은 땅도요. 지리산 꼭대기 있는 땅하고 강남 논현동에 있는 땅하고 땅 값어치가 같아요? 아니죠. 그럼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고 땅값이 달라지면 그 사용대가인 지대도 달라지지 않겠니? 라고 말한 게 누구다? 튀냉. 오케이? 그러면 그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리카르도는 비옥도를 강조하고 위치를 무시했다면 그 다음에 주장했던 튀냉은 비옥도뿐 아니라 위치까지 중시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만 알아두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론은 고급지다. 그럼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라고요. 튀냉은 리카르도와는 달리 토지의 비옥도뿐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하여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걸어다니는 기출문제집이라고 했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기출문제 지문을 자주 듣다 보면 마치 원래부터 그런 말인 것처럼 우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런 말을 내가 그랬잖아. 같은 말도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 근데 맨날 수업식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맨날 하던 거 나왔네 하면서 쉽다고 느끼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방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이해한다고 문제 풀면 저도 편하게 그냥 이론만 설명하고 말어. 절대 여러분 내가 십몇 년을 지켜봤지만 이해한답시고 알아듣는 척 하다가 그 문제 틀린 사람 내가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서 내가 물어봐요 나중에. 아니 선생님 이거 다 알아들으신 거 아니냐고. 그렇대. 이해 다 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대. 그런데 왜 틀리셨냐고. 아니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닌 줄 알았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왜 6월달까지는 이제 커리큘럼상 6월달까지는 왜 계속 이론을 학습하고 7월부터 뭐 문제집 풀고 뭐 9월달에 뭐 모의고사 해가지고 뭐 특강하고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론을 알았다고 문제가 풀리면 학원의 어떤 과정상 문제풀이 과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알면 다 풀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딱 접하실 때는 아이고 뭐 이론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저런 여러 가지 말을 반복해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드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저를 싫어하세요. 그러다가 언제쯤 되느냐 7월부터 아니 문제가 읽자마자 풀리거든. 왜? 맨날 들었던 말이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쉽고 재밌는 수업 들으러 오신 거예요? 문제 풀어서 합격하려고 오신 거예요. 문제 풀고 합격을 해서 빠른 시간에 이 고통 없애려고 오신 분들 아니냐고. 그러면 십몇 년 동안 노하우가 있는 사람 얘기 들어요. 그 얘기 듣고 믿고 따라만 주면 못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근데 그럴 만큼의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외부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야 어디 가면 더 쉽게 하는 수업 잘못 들었다가 초토화되지 마시고요. 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튀내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튀내의 이론은요 외울 필요 없어. 한 가지만. 튀내는 지대라고 할 때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이 지대가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거 지금 여기 없을 텐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매상고에서 생산비 수송 빼는 값인데 지금 여기 생산비와 수송비는 뺀다고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상식적으로 빼는 값이 많아지면 그만큼 빼고 남은 값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빼는 값이 많아지면 빼고 남은 값은 작아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 100원 뺄 때와 200원 뺄 때 빼고 남은 값이 같아요? 다르지. 오케이? 그럼 봐봐요. 얘는 생산비, 수송비는 많을수록 지대값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이때 반대로 바뀌면 비례, 반비례.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튀내의 입지지대론에 의하면 지대와 생산비 또는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걸 뭘 외우냐고 지대 공식에 다 있는 걸. 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해마다 이 공식 따로 외우고 뭐 비례, 반비례 이런 문제를 따로 외우는 거라 수험생들이. 근데 지대 공식에 다 녹아있는 말인데 뭘 따로 외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한번 들어봐요. 만약에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 불변이라면 이런 식의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문장이 나오든 간에 그 문장 속에서 무엇이 일정 불변이다 이 말 나온다는 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만약 매상고가 100원이고 생산비가 70원으로 변화가 없다.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그럼 얘가 변화가 없다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수송비밖에 없는 거 맞죠? 그럼 이때 지대는 무엇에 의해 결정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튀내의 입지지대설에 의하면 매상고와 수송비가 일정 불변인 경우에는 그 말을 바꾸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좌우된다, 결정된다. OX. 얘네 둘, 우리말로 바꾸면 얘네 세 가지, 공식에 세 가지 있는 거 맞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남는 게 수송비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지대값은 수송비에 의해 결정되는 거 아니니? 이 말이 그토록 어려운 말입니까? 이 말을 꼭 외워야 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대 어떤 공식 구조에 다 녹아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설명이 어렵다고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달달달 외우기를 선호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외우는 걸 좋아하신다면 그냥 외우세요. 저도 방법이 없잖아요. 알려드려도 싫다는데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꼭 외울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수송비라는 거 있잖아요. 자, 제가 굳이 안 쓸 때 한번 들어보라고. 상식적으로 수송비는요, 어떤 제품, 어떤 물건을 수송하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적게 드는 거 아니에요? 수송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적게 든다면, 수송비가 적게 든다면 이 공식에서 빼는 값이 작아지죠. 그럼 빼고 남은 값인 지대값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만약에 봐봐요. 이게 지금 농업 입지이기 때문에, 농업지대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근데 농업 입지점, 즉 농사를 짓는 위치가 시장과 가깝다. 시장과 가까우면 어떤 농사 지어서 만들어진 작물, 농작물을 시장까지 운반하는 거리가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럼 작물의 수송거리가 가까울 거 맞죠? 그럼 수송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수송비가 적게 들죠. 수송비가 적게 들면 이 공식상 빼는 값이 작아지니까 빼고 남은 지대값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뒤집어서 농사 짓는 위치가 외곽이다, 시장과 멀어진다. 그럼 그 농작물의 수송거리가 길어질 것이고, 그럼 그만큼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그럼 수송비 많이 들면 이 지대 공식상 빼는 값이 많아지잖아요. 빼는 값이. 그럼 빼고 남는 값인 지대 값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저 공식 안 보여요? 여기 공식 써놓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냐고. 수송비 빼는 값 아니냐고. 그럼 빼는 값이 많아지면 빼고 남는 값인 지대값은 작아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성질내고 화내냐 그러는데 화낼만 한 거 이게. 앞에서 요거 빼잖냐. 빼는 게 많아지면 빼고 남는 값이 커요, 작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뭐더라? 이러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골병 들어 진짜.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저는 이제 줄여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화내지 마라. 응? 부드럽게 해라. 근데 그 부드럽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경 끊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뭐 이해를 하든 뭐 하든 뭐 알아들으시겠지 넘어가면 부드럽게 보여요. 근데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 뭐다? 내 어떤 그 정성을 줄이는 겁니다. 차라리, 근데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 욱하고 뭐 그러면 지가 뭐 열받아서 그런 거지 뭐 날 위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친 입장이 되니까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냐?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애정이 없잖아요. 신경 안 써요. 그럴 것 같으면 소리를 왜 언성을 높이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뭘 왜 얘기를 해? 나만 불편해지는 걸 그냥 어떻게 돼요? 알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웃어가면서. 그럼 평가는 좋더라고. 웃고 넘어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라도 하나 알려주려고 하죠. 그럼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고 왜 그거 못 알아듣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장 바꿔놓고 그 입장 되니까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내가 괜히 오해를 했구나 이런 많이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강을 듣는 분들은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요 시츄에이션, 요 상황이 서로 간에 교감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만 듣는 분은 어때요? 이런 상황을 전혀 교감을 못해요. 그냥 모니터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 쥐가 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울컥하시는 거죠. 듣는 분들이. 그래서 항상 이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자꾸 이제 악플을 다시는 거죠. 실강을 듣는 분들은 아, 이런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공감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 악플을 제가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솔직하게 우리 수험생들부터 멀어져요. 제 스스로 마음이. 그래 못 알아들어도 뭐 그럼 내가 뭐 해봤자 또 욕이나 먹을 텐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신경이 막 미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은 가는데 이걸 일부러 차단시키려고 하니까 저도 많이 힘이 듭니다.
아시겠죠? 근데 항상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뒤내내 입지지대론에 따르면 시장의 인근 또는 중심에 인접하다 이런 말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가까운 거잖아요. 인근이란 말이나 인접하다 말이나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깝다 이 말 나오면 지대가 상승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저기다 이제 집약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집약농업, 조박농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기초니까 집약도까지는 말하지 않겠고 다시 한번 튀레네 지대 공식에 따르면 무조건 외곽 갈수록 거리 멀어지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고 빼는 값 많아지면 빼고 남은 값인 지대는 낮아진다. 또 중심에 가깝다, 시장에 가깝다 이 말 나오면 수송거리가 짧아지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고 그럼 지대 공식상 빼는 값이 작아지니까 빼고 남는 값인 지대 값은 높아진다, 커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사실 튀렌이고 나발이고 간에 여러분들 그거 알죠? 저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요, 비싸요? 외곽 갈수록 싸지요. 그것만 알면 이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이면 뻔한 얘기를 문제에서 이론을 가장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잖아요.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문제를 틀려버린 우리는. 왜?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제 그 시험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실 때 모르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의 바탕을 두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 이 말은 말이 된다. 그럼 맞는 말이고 이건 내 상식으로 말이 안 돼. 그럼 틀린 답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답 구하거든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상식의 바탕을 두고 공부를 하신다면 최소한 합격점 이상 나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아래 보면 큰 4번에 도시 공간 구조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 나와 있죠. 일단 제목 보시면 1번에 동심원, 2번에 선형, 3번에 다핵심이론 1, 2, 3번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목은 반드시 매년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굳이 기초 단계부터 설명하고 외우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 대목이다.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고 그때 수업 들어가도 큰 지장이 없고요. 왠 줄 알아요? 얘는 나오는 대목이 정해져 있고 문장 표현도 예외가 없어. 무슨 말 나오면 뭐가 답이다 딱딱 떨어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골아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넘어가시느냐? 57쪽에 부동산 정책론 나옵니까? 예, 이 정책론.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정책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대목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생각하자. 생각하시자. 그거를 제가 원하게 돼요. 근데요, 제가 요걸 가지고 쭉 한번 얘기를 해 볼 테니까 교재편에 연연하지 마시고 순서에 관계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대목 자체가 부동산 정책론인 거 맞죠? 근데 이 말은 부동산이라는 말과 정책이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부의 대책 앞에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예,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놓고 문장을 만드는 이렇게 예쁜 질문이 나오죠.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정책이 정부의 대책이니까 공적인 노력이고 그때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예전 부동산 총론 배울 때 부동산의 분류를 배우면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물의 용도 중에 핵심이 주거용이다 보니 예전에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 구분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이 앞에 그렇게 구분돼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역시도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주택, 땅이든 집이든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 문장을 해석하거나 문제를 푸실 때 양적 문제다 이 말 나왔다면 땅이 됐든 집이 됐든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컨대 양적 토지 문제 그러면 토지 부족의 문제구나. 마찬가지예요. 양적 주택 문제라고 나오면 주택 부족의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Understand? 그런데요. 우리 한번 이거 따져봐요. 우리 옛날 배웠던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기억나요? 토지는 자연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땅을 생산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뭐라고 배웠죠? 부증성 배웠죠. 그럼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 공급할 수 없는 거 맞죠? 그러면 땅은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양적으로 남아돈다, 부족해진다. 부족해지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런 말 가능해. 예쁘게 말했을 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은 양적 토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 예쁘게 말한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예요? 부증성 때문에 토지 생산 안 되니까 토지 부족의 문제 발생하는 원인 아니니?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적 토지 문제가 있는데 굳이 구분할 거 없이 이렇게 볼까요?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해진다면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근데 지금 부족한 건 땅이잖아요. 그럼 토지의 가격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지. 지가. 조금 전에 우리 지대는 토지 사용대가고 토지의 가치는 지대라고 했잖아요. 지가라고 했잖아요. 땅값은. 오케이? 그럼 지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땅값이 정상 수준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경우는 한자로 높을 고를 써가지고 지가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지가. 오케이? 그럼 여러분, 땅값이 너무 비싸게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입장에서도 공공용 토지 확보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땅값 너무 비싸지면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민간 기업 입장에서 어떤 그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짓고자 할 때도 부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지 확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럼 공장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그만큼 그 공장 기업에서 만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또 그리고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요, 국산품의 가격은 비싸질 것이고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럼 국산품은 값이 비싸니까 수출은 덜 되는데 수입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수입은 늘어나겠죠. 그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면 국제 수지가 개선 악화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국산 수입할 때 돈 안 줘요? 돈 주고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데 수출이 줄어드니까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놈의 토지 투기. 아니, 땅값이 높게 올라가야 사람들 야, 이거 요새 다른 거 경기 안 좋아, 이거. 돈 안 돼. 근데 땅값이, 이 정도라면 이거 땅 좀 사놨다가 단기간에 되팔아서 양도 차익 얻게 되면 이거 재미 좀 볼 수 있겠구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어딜 누굴 속여요? 자, 결국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번 들어보시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 부족의 문제, 즉 양적 토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토지 부족의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토지 투기, 집가구,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의 곤란, 국제 수재 악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 땅값이 너무 높게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왜를 따져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이걸 몽땅 외워본들 일주일 지나면 그 외운 거 다 까먹잖아요. 일주일 같으면 제가 오래 쳐드렸어요. 보통은 이 문방 나가는 순간 까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이놈의 개론 이런다고. 뭐 같은 논 그래서 개론이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개론이라서 개론이 아니라 학습법이 잘못된 걸 고치질 못하니까 개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 학습법을 바꾸기까지는 힘이 드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고치지 못하면 저로서도 방법이 없어요. 완기를 하지 말아야 할 거면 완기해놓고 무슨 점수를 바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자, 이건 토지 문제였어요. 그럼 주택 문제가 있어요. 자, 주택 부족의 문제가 양적 주택 문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근데 집은요, 인공물이고 건축이 가능한 물건 맞지요? 그럼 땅과는 다른 거예요. 땅은 생산 공급할 수가 없지만 주택은 신축 공급에 의해서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우리 문장 속에 기간자가 나오면 유량인데 유량은 신규 신축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납니까?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은 다른 말로 유량의 주택 공급량과 같은 뜻이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밀원만 가능합니까? 양적 주택 문제, 즉 주택 부족의 문제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통하여 또는 신축 공급을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맞아요? 양적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물건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집이 부족하면 새 집 지어 공급함으로써 그 집 부족한 문제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 거죠.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죠.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마 그 한 5, 6월 달쯤에 이런 말씀 드리면 하면서 빨리빨리 해!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바로바로 리액션이 안 나올 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나 같은 말을 저는 1, 2월 달에, 3, 4월에, 5, 6월에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 다 아는 말을 뭐 또 해. 빨리 얘기해줘. 이런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기를 보자마자 OX가 나오면서 답을 맞추시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 28회 이제 합격자 다 발표됐지만 한 문제도 이 신청 안 받아줬잖아요. 딱 한 문제 받아둔 게 공시법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공시법에서 한 문제 받아줬고 개론, 민법 어떤 과목도 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너무 합격자 수가 많아요. 너무 합격자 수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어려웠어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른 점수는 없고 뭐하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합격자 수는 예전보다 비슷했거나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신청을 인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합격자 수가 더 늘겠죠. 그것은 용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역으로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입장도 있지만 역으로 이 신청을 받아줄 만한 문제가 아예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소연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되길 저희들도 원합니다. 그러나 출제위원들은 우리와 같이 호흡을 했던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냉정하잖아요. 이론적으로 이건 억지라는 거죠.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론에서 한두 개는 받을 줄 알았더니 거의 좀 인간적으로 얄짤없던데. 그래서 많이 저도 안타깝고 아쉬웠어요. 근데 최종 합격률은 1차가 25%, 2차가 30%가 넘어요. 그 정도에서 더 많은 이시전 주고자 할 때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도. 자, 이런 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뒷장을 넘겨보시면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갈게요.